네, 그러면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못하지 않는데요. 오늘 강의는 많이 떨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딴 데서 강의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강의입니다. 좀 걱정되시죠? 이 사람 오늘 강의를 잘할 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아마도 노벨 경제학상을 한 100개 이상 줘도 모자란 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입니다. 제가 대학에 81년도 들어왔습니다. 1981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 분위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데모도 많이 했고 또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논쟁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사회주의를 공부를 해서 나중에 북한을 연구하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와 대주되는 체제가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주의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서 공부한 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초를 낳았던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애덤 스미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1987년도 그때 연구한 기억을 더듬어서 몇십 년 후에 오늘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분이고 또 매우 아마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의 제작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려면 이 자본주의 이전 경제가 어떤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마 17, 8세기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 400년 정도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오래돼서 인류가 처음부터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 산 게 아니에요. 근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전은 어떤 체제였나? 먼저 그 체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의 1인당 소득을 보면은 이 자본주의 전까지는 1인당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혹은 기원 후라 하더라도 한 1700년 정도까지는 1인당 국민 소득의 전 세계 평균 말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인류가 이렇게 탄생한 다음부터 계속 소득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 자본주의에서도 계속 증가한다 생각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라야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겨우 밥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나라,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빈부 차이가 심한 경우에 부자는 잘 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 굶어 죽고, 사실 평균적으로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인구에서도 그렇습니다. 1820년에 세계 인구는 10억 명인데 1인당 소득은 700달러입니다. 2000년도에 인구는 50억.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만큼 먹고 살게 풍부해졌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국민 소득은 6,000달러. 매우 큰 변화가 생겼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Statistics on the World Population에서 이 메디슨이라는 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인류 소득을 추정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놀랍죠, 그죠? 즉 1700년 정도 어간부터 1인당 소득이 급증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매직이 이렇게
소득을 급증시켰을까, 증가시켰을까 궁금하시죠? 또 어떤 분이 여기에 도움을 줬을까 궁금하시죠?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던 많은 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이러면은 야, 그분들은 정말 위대한 학자고 세계를 바꾼 분이다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그와 비교하면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아마 적어도 못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류를 생계유지순에서 이 풍요한 인류로 만든 공헌, 그 면에서는 아담 스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칸트나 플라톤 뭐 이런 분들 훨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가? 이 자본주의 전과 후에, 먼저 자본주의 전의 경제를 우리가 보통 봉건제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봉건제는 아시겠지만 이 중세에서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이 고부락에서 뭐 축산업 혹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이제 경제 활동은 고부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자기 집에서 만든 것 중에 조금 남은 게 있으면 그 부락 내에서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거죠. 그 빵을 좀 더 만들었으면 양을 쳐서 옷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환하는 정도, 그런 국지적인 시장이 있는 경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장원이라 부르는 체제에서 영주가 주인이죠. 그래서 이 농민들은 영주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뭐 생사 혹은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은 영주, 이 보스입니다. 즉 농민의 영주에 속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잉여가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경제, 이 봉건제였습니다. 그 농민은 이 토지를 떠날 수가 없었고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돈이 있다 합시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 부락에서 만든 제품이라고는 별거 없으니까 말이죠.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써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약간 이상한 예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부하시는 것하고 우리 이조시대 때 어떤 부자가 기부한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이조시대 때 돌아와 보시면 어떤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 먹을 게 많아요. 곡식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이걸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하고 지금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부자들이 기부를 한 것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았다 하는 부자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부자들의 기부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곡식을 쌓아두도 그 곡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쓸 게 많습니까? 쓸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 중세 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조 때 비슷하게 말이죠. 이 쓸 돈이 있어도 이 돈을 가지고 뭐 자본을 삼아가지고 뭘 공장을 짓고 이런 사용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대부분의 이제 이 장원은 이 자급자족 경제,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고 옷감 만들고 양을 치고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그 부락 내에서 교환하는 경제, 그죠? 물물 교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시장에서 뭘 사도 말이죠. 그 부락을 벗어나서 뭘 사려고 해도 이 파는 거는 뭐 소금, 뭐 철, 그죠? 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이 봉건제의 정신은 이 자본주의와 달랐습니다. 즉, 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정신 중세를 돌아보시면 그 이자 받는 금지였습니다. 이자 받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하면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풀어지게 된 것이 그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중세 때는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압제한다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이 영국의 고리대금 금지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계급, 계층, 신분, 지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원금 이상의 이득, 이익, 이자를 가지거나 받거나 바라는 어떤 종류의 고리대금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와 부합하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팔 때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얼마를 주고 팔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공정한가 하는 게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성 제럴드 신부의 사제복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제가 이제 신부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인이 이걸 원가를 속이고 높은 값에 판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너무 높은 가격을 받았다 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멀리 떠난 사제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다시 높이 받은 가격을 돌려주고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중세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공정한가, 저 원가에 조금 더 덧붙인 그런 이윤,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활동하는 것은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금과 다른 세계죠, 그죠? 지금 어떤 분이 공장을 짓고 뭐 장사를 하고 돈을 모은다.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중세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달라졌죠, 그죠? 즉, 이 자신이 먹고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중세인 유럽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뭐 지금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본 축적, 이윤 추구,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500년 전, 4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인류는, 유럽인들은 이 변화를 수용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자본주의 암소 두 마리 이렇게 얘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에서나 만약에 이제 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또 이렇게 생산하고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벌려고 하겠죠, 그죠? 이게 봉건제에서는 암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기보다는 젖을 잘 짜서 영주에게 갖다 주면 영주가 칭찬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암소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걸 가지고 영리를 추구한다, 더 많이 개체를 불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됐을까? 자,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가 말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뭘 사고 파는 거예요. 불악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부족과 뭘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 무역이 되면서 말입니다. 외국에서 뭐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하지만 세계는 자본주의가 아닌 봉건제 시대입니다. 어자스트가 필요한 거죠. 적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학자의 다른 이름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는 미리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북한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제 머리카락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머리가 좀 까맸습니다. 근데 16년, 17년 되면서 북한이
뭐 4차, 5차, 6차 핵실험, 또 그리고 이제 ICBM가 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되고 혹시 전쟁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게 제가 언론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쓸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의 색깔이 변하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의 숙명입니다. 본래 걱정하라고 학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신께서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그죠? 또 막스 베버도 아시죠,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론 막스 베버는 이제 그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좀 설명을 잘한 분입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 세계를 그 시대 사람과 후대 사람들한테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수용만 하면은 이 세계는 우리의 번영을 가져오고 사회 통합도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을 책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담 스미스 아니었으면은 인류는 그 세계를 팔을 벌리고 수용하기보다는 이 세계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나쁜 놈인가? 야수인가? 아니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호랑이인가? 이걸 가지고 아마 한 100년가량 더 디베이트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 덕분에 그때 영국인들 또 유럽인들은 이 세계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인류에 도움된다 하는 평가를 했던 거죠. 그 덕분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1인당 소득이 급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벨상 몇 개를 드려야겠습니까? 그 덕분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 1인당 소득이 생계 수준. 오늘 열심히 일하면 그날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수준에 살고 이런 여유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 공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정신적 기초 중에 제가 아담 소개하기 전에 막스 베버라는 분, 이분은 이제 독일의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영국의 그 청교도를 보고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본주의란 것이 독특한 정신적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세 사람들은 처음엔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자신들의 정신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이상한 거죠. 근데 막스 베버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중세 때도 이 기독교적인 정신 체계 하에서 그런 이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그때 막스 베버는, 그런 정신이란 것이 자본주의 정신과 부합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축적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게 신께서 원하는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고 또 전략하면은 그 돈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즉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근면 검소, 절제 때문에 돈이 모아져서 자본주의가 발전된다 그러면 그거는 신께서 기뻐하신 거 아닌가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국의 경우를 들어서 고증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책이나 또 설교 같은 걸 듣고서 이제 고증을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열심히 산 증거, 즉 돈을 많이 모은 것이 열심히 산 증거고 그것을 신 앞에 가서도 신이 기뻐할 거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영국 청교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도 이게 신의 가르침과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합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직업, 예를 들어 기업가라 그런 말이죠. 기업가는 뭐 성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업가도 일종의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 내에서도 근면, 검소, 절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소명이다. 그죠?
직업은 소명이다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기업가로서는 돈을 많이 모아서 기업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윤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 기업가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죠? 해야 하는 일이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란 것이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근데 막스 베버의 이 생각보다는 그 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를 더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과관계 혹은 어떤 것이 더 빨리 형성됐을까 본다 그러면 이 기술 발전, 산업혁명보다는 아담 스미스가 더 빨랐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에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기관도 나오고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데 만약에 아담 스미스가 이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안 했으면은 아마 이런 기술 발전,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못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 그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아담 스미스 또 산업혁명 이게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면서 이게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형성 중에서 그렇죠?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재산권, 그렇죠? 사유 재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립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투쟁과 또 여러 가지 충돌과 또 타협을 통해서 점차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주나 왕들이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기업들을 키울 마음이 없겠죠, 그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절대 전제방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들 권력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을 키워갈 마음이 별로 없었겠죠, 그죠? 옛날에 지금하고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 한 17세기, 8세기 보면은 얼마나 오래 잘 사는가 보면은 그때는 17, 8세기는 누가 부자냐면은 후추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후추 아세요? 후추 드십니까? 요즘 거의 안 먹잖아요, 그죠? 있어도 그죠? 그때는 후추가 아주 귀했습니다. 즉 외국에 수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 프랑스의 왕은 후추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냐면은 후추를 이제 그 바닥에 뿌려요. 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후추를 바닥에 쫙 뿌리면 귀족들은 후추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후추를 주우려고 다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막 줍는 거죠, 그죠? 서로 경쟁적으로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왕이 즐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후추를 뿌려가지고 귀족들이 바닥을 기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한심하죠, 그죠? 그만큼 후추가 중요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다음 유럽 가보시면 지금도 그런 집이 있지만 집 벽면에다가 차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 같은 말 걸어놓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은 후추를 많이 갖고 있고 차이나가 많으면 그게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이제 절대 왕정들이 어떻게 그러면 조금씩 권력을 놓아서 기업가들이 활동하도록 재산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장기적 과정이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왕들이 기업가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전쟁을 하려거나 아니면 이제 왕정에 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빌렸어요. 근데 빌린 다음에는 갚으려 하니 아까운 거예요. 그 떼먹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려고 하니까 기업가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떼먹은 사람 다시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더라도 높은 이자를 달라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막 나가잖아요, 그죠? 높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 왕정의 돈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기업가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기업을 잘해서 그죠? 경영을 잘해가지고 돈이 벌려지면은 내가 세금을 받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즉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대신 이 세금을 받게 되면은 그 세금이 이제 많아지면 자기도 부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기업가들과 왕인들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을 세우고 텍스를 내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사유 재산권이 점차 확립이 됩니다. 또英국에서는 엔클로즈 운동이라 해서 그죠? 저 영주들이 말입니다.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땅을 이제 이 땅에 일한 사람들로부터 일을 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아예 이걸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삼는 것이 낫게 된 거예요. 영국이 막 발전하면서 양무산업이 발전하니까 양을 키워 가지고 양을 그죠? 이 양털 깎아서 파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그죠? 그 농지에서 일하기보다는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 그죠? 도시 가서 이제 공장에 일하는 거예요. 이 공장이 세워지고 이제 기술 발전되면서 그쪽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물꼬를 터준 사람이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자본주의는 인류가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한 16세기 의감부터 시작되어서 18, 19세기 초에 완성된 체제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의 사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재산은 자기 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다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동질의 양면이에요. 이 자본주의는 재산권의 사유 이쪽을 강조한 것이고 시장 경제라는 것은 시장 교환의 자유. 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 판다. 그래 시장이 우리 경제 활동을 조정한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 넣으시면 이제 좀 복잡하시고 그죠? 수업 듣는 기분일 텐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본주의는 제품, 뭐 서비스, 뭐 어떤 빵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기초가 되는 자본, 노동 같은 것도 시장에 사고 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시장에서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제 서비스를 사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상인입니다. 상인. 그 모든 사람이 상인이에요. 아마 지금 다 직업 있으신 분들은 상인입니다. 옛날에는 내 혼자서 우리 가족이 쓸 물건 만들었습니다. 옷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죠. 뭐 가족 내에서 자급자족 혹은 불황 내에서 자급자족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죠. 그죠? 자기가 잘한 것을 특화하고 거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를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이 바로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고 분업을 하고 말입니다. 거기서 그걸 팔아서 얻는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딴 걸 사는 거예요. 이런 체제입니다. 다 상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본주의가 되려면 제가 설명했지만 자본주의 정신이 필요하고 개인 재산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또 자본주의 규칙이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자본주의 정신을 설파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가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대비되는 것이 이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보다 100년 정도 늦게 활동했습니다. 100년 정도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체제를 해보니까 마르크스 보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이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즉 자본가들은 잘 살게 되고 노동자는 못 살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격차가 심하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비판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이걸 만드는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이 자본가는 거기에 빌붙어서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기 노동을 파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어떤 조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이 자본주의는 이 아들 같은 자기 조각품을 시장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즉, 자본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상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만든 것을 시장에 갖다 팔므로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 보기에는 인간 소외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본주의 없애자. 핵의 사회주의.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자본주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없애고 어떤 걸로 대체를 해야지 이 사회주의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유를 국유로, 국가 소유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없애버리고 계획을 합니다. 중앙 계획을 말이죠. 이렇게 없앴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100년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뭐 설명이나 철학은 말입니다. 실제 스타트는 1917년, 18년 소련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스타트가 17세기로 본다 그러면 그보다 한 200년 전에 시작된 건데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불과 한 70년 하다가 다 붕괴했습니다. 즉 남아있는 곳은 뭐 북한, 뭐 쿠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제일 길게 했는데 70년 조금 넘어서 붕괴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300년, 400년, 500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뭘까? 왜 마르크스 비판한 자본주의는 더 오래 지속되고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사회주의는 불과 70년 정도밖에 생존 못했던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문제는 제가 시간 되면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 스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커콜디에 태어났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이제 글라스고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글라스고우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옥스퍼드 유학을 했는데 그가 쓴 책에 따르면 옥스퍼드는 다니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지만 아담 스미스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글라스고우 대학은 좀 자유로웠는데 옥스퍼드 가보니까 금서가 있고 말이에요. 읽지 못하게 한 책이 있고 학생들 나쁜 짓 하면 감옥 가두고 뭐 그런 걸 비판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걸 비판합니다. 요즘하고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공부는 예전보다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옥스퍼드 생활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는 비판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글라스고우 대학에 돌아와서 윤리학, 법학 강의합니다. 그때는 경제가 없었어요. 영어로 보면은 moral philosophy, 도덕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이제 법학, 그 다음에 경제학 등을 포괄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주로 말씀드릴 국부론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온 책 도덕 감정론입니다. 국부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면 기적입니다. 네, 기적입니다. 제가 우리 경제학부 들어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아요. 매 학년마다. 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은 책 중에 넘버 2, 가장 인생을 바꾸던 책 넘버 2는 국부론입니다. 도덕 감정론입니다. 이걸 읽지 않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부에 학부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와서 2학년 때 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1학년 때 그 여러 과 선배들 와서 자기 과를 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과가 좋다고 말이죠. 근데 어떤 과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말에 가장 걸렸습니다. 어떤 경제학과 선배가 오더니만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온 것은 이 사회를 알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사회를 잘 알겠냐. 정치학? 정치학과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다른 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알려면 이 경제가 돌아간 걸 알아야지 이 사회를 안다. 그 당시 보면은 뭐 하부 구조, 뭐 상부 구조 그래서 말이죠. 하부 구조는 경제고 모든 상부 구조예요. 그 하부 구조 기초를 모르면 어떻게 사회를 알겠냐. 그는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와서 경제 모르면 사회 모른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당했습니다. 그 양해 때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사회를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냅다 배우는 거는 수학 통계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 풀고 그다음에 통계 돌리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사회랑 무슨 관계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 안 간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이 경제를 모르면 사회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 듣고 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특히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열어준 것이 국부론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국부론 도덕감정론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두꺼운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고 국부론 한 1000페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그때 영어가 보면 잘 쓴 영어가 짧은 문장이 아니고 한 장에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복문으로 말이죠. 이 해석하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뭐 which 해가지고 말이죠. 뭐 폼을 엄청 잡은 영어예요. 그래서 그걸 읽느라 고생했지만 제 인생에서 그 책 이 두 권을 안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 계신 분들은 이미 늦으셨지만 손자, 손녀 혹은 따님, 아들 있으면 국부론 읽으라고 좀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이 도덕 감정을 같이 읽게 됩니다. 국부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아담 스미스를 오해하는 것이 부분만 본 거예요. 국부론만 보고 그 중에서도 몇 센텐스만 나와가지고 국부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담 스미스를 이해한 정도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 상위 1%에 속할 겁니다. 갑자기 중간에서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강의가 오늘 제 강의입니다. 희망 큰데. 아담 스미스는 이 책을 쓴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시조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두고 오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 뭐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 인간의 자기이익 추구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좀 장황하게 그 봉건제를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본주의와 대비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시대의 문제의식이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와 비슷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뭐 대전환, 대격변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아담 스미스가 태어나서 활동할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격변의 시대, 이 전환 시대였습니다. 봉건제가 막 무너지는데 새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지,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렵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렇죠? 자, 뭐냐 그게. 자, 봉건제에서 말입니다. 뭐가 확실해요. 이 중세질서라는 것은 정신적 기초, 또 제도적인 물질 기초가 다 일관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추구하면 안 돼요. 그를 아주 강력하게 지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추구를 안 하고 사람들이 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를 강제하는, 따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새로운 시대는 막 사람들이 자기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고 외국 무역가에 뛰어들게 되고 말이죠. 막 공장을 짓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인간들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뛰어든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그 결과 인류는 붕괴한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찾아서 뛰어다니는 세계가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이런 세계는
이 사자우리가 된다. 결국 붕괴한다.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다가오나요? 안 오시죠, 그죠? 우리 시대를 걱정하지만 아마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이게 사람들의 피부 골수를 쪼개는 중요한 질문인지 해야 될 겁니다. 즉, 몇백 년간 지배했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체제는 어떤 체제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각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 사리 추구하고 공공이익이 결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 이익을 찾아서 행동하는데,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는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사회는 다 이렇게 서로 투쟁하다가 붕괴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그게 지배할 시대였습니다. 즉, 중세의 정신적 규범에서 해방된 인간들이 자기가 막 추구할 때에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중에 대표적 학자가 그 홉스 들어보셨습니까? 레바이어든. 이분은 사회계약가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권이 있습니다. 자유 추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 가지고 자기 이익을 막 다 추구하면 사회가 망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 추구 권리를 양도를 하자. 누구한테? 독재자한테. 그게 리바이어든입니다. 리바이어든한테 양도를 해서 이 사람이 독재를 해야지 사회가 유지가 되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를 추구하면 사회는 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회 계약을 해서 이 독재를 하도록 하자 하고 이제 홉스가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사리 추구를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이런 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된다. 그래서 사회는 망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 권리를 양도를 해서 독재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결과적으로 옹호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렇지만 독재를 하자. 그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근거로서 사람들은 그래도 인내심, 즉 자기익 추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익 추구를 좀 절제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또 맨드빌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시대를 좀 냉소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는데 이 체제가 얼마나 웃기는 체제인지를 시를 통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 시가 이제 벌의 우화라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죠? 사치하니까 옷을 좋은 옷 사게 되고 말이죠. 방탕하니까 막 돈을 쓰게 되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벌들이 서로 훔치니까 말이죠. 서로 절도를 하니까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또 열쇠가 필요해요. 경제가 발전하죠. 그죠? 근데 벌들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벌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자 해서 훔치지 않으니까 이 자물쇠공, 벌쇠공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옷을 비싼 옷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사치 방탕이 없어지니까 옷을 못 파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맨드빌은 착하게 살면 경제가 망가지고 나쁘게 살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 사회, 이 인류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하고 이제 이 세계를 조롱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무지 정체모를 위험하게 보이는 이 괴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주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내심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간 사회가 붕괴할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도
인간 사회는, 즉 개인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공익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두 저작, 국부론과 도덕 감론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제는 사람이 자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익 추구라는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 해서 이렇게처럼 인간의 잘 살고자 욕구가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가져온다. 이거를 증명했습니다. 자기 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동의한 거죠. 그죠? 이 책 내용 보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는 이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 새로운 시대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책을 썼을까? 자, 아담 스미스 그러면 아마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주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인내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사리 추구 덕분이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이거 아마 이제 경제학 하면은 이제 이 문구는 대부분 들어봅니다. 즉,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기 때문이다. 빵 제조업자, 푸주간 주인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도 이제 아담 스미스 유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인용 문구입니다. 즉, 이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자신이 이걸 추구한 결과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결실, 즉 경제 발전이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따라서 아담 스미스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꼴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사리 추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씀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100이라 그러면 100을 한 1만큼만 아는 것이고 그것도 왜곡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아담 스미스 전부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만 읽고서 아담 스미스가 뭔 말 하겠다. 이 새로운 세계를 웰컴하자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를 고민했는데 이 두 문장만 가지고서 그 시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담 스미스 문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도 이 책 두 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두 책을 한 사람이 집필했다 할 정도로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도덕 감정론은 아담 스미스 국부론보다 2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인간의 자기 이익보다는 이 타심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동감 이래서 말이죠. 동감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을 많이 강조하죠. 이 타심보다는 자기 이익 추구. 그래서 과연 이 아담 스미스가 젊을 때는 좀 더 순수한 철학자였는데 나중에 오염된 결과 나이가 들면서 오염된 결과 국부론을 써서 경제학자처럼 말이죠. 이 돈에 좀 이렇게 관심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 문제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게 비슷한 문제가 이제 마르크스 있었거든요.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도 이 젊을 때는 철학자의 마르크스 해서 경제 철학 쓰고 보면은 이제 마르크스는 가장 인간의 중요한 문제가 노동이고 노동에 소외되는 것이 자본주의 문제다 이렇게 씁니다. 철학적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자본론 쓰게 되면 경제학자가 되어서 말이죠. 착취, 이런 걸 이야기해요. 계급 갈등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마르크스도 젊을 때랑 나이가 들을 때 달라졌다. 그렇죠? 아담 스미스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담 스미스, 나이 든 아담 스미스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죽기 전까지 계속 책을 수정한 책이 국부론 아니고 도덕감정론입니다. 즉 먼저 썼지만 그다음 국부론 썼지만은
다시 도덕 감정 돌아가서 열심히 수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보다는 도덕 감정 수정했습니다. 즉 옛날에 쓴 책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의 머릿속에는 이 두 책은 연관된 거예요. 아주 잘 결합된 책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뭐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도덕 감정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그 인간에게는 네 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덕이 네 가지인데 제일 고상한 덕은 자기 통제의 덕이다. 셀프 커맨드에서 통제력 있는 인간, 이게 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신뢰. 이 신뢰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프루던스인데 이거는 번역하면은 신중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신중한 고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중에서 이 자기 통제랑 인내심은 소수의 사람만이 갖는 덕이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이 자기 통제를 발휘하거나 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정의, 신뢰의 덕을 갖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고상하게 인간을 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통제나 인내심이 있을 것이다 가정하고 정책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지난 정부 때 우리 집값 잡느라고 말이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죠. 그죠? 정책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지향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가정하에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그렇죠? 효과가 없을 때가 많겠죠. 그죠? 아담 스미스도 인간 사회를 이해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 이 신뢰란 덕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는 덕이다 해서 요게 기초를 세우고 사회를 이해한다. 이게 주장합니다. 이 신뢰의 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기 이익 추구 혹은 자리심입니다. 자리심은 제가 이기심하고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기심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기심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입니다. 자리심은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리심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건강, 재산, 서열, 평판에 대한 주의 등 자신의 안락과 행복이 주로 의존하는 대상은 신뢰라고 불려지는 덕에 마땅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자기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재산에 신경을 쓰고 자기 평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서열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거는 신뢰다, 신뢰.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딴 사람의 이익을 해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덕이란 것이 전략과 근면과 사려, 주의, 분별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그렇죠? 다른 자기 통제라든지 인내심보다는 열등한 덕이지만 이런 자리심 말이죠. 하지만 이 덕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면하고 또 전략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재산을 불리고 평판을 제고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도움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신뢰의 덕이 자기 이익 추구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기심보다는 그죠? 신중한 자기 이익 추구예요. 신뢰. 그죠? 즉 자리심은 무분별한 즉 과도한 자기 이익 추구랑은 구분되고 또 이를 이제 아담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이 동감의 범위 내에서의 자기이익 추구입니다. 동감이 뭐냐? 그렇죠? 이 동감이란 말은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보다는 도덕 감정론에 많이 나옵니다. 동감, sympathy라고 설명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기 행동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과 행동이 과연 적합할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봐서 상대방 입장에 되어서도 괜찮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행동,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동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딴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행동이 지나치거나 잘못됐으면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동감이에요. 동감. 우리 말로 역지사지가 적합한 말이죠. 그죠? 즉 관찰자가 행위자와 상상 속에서 입장을 교환해서 그 행위자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그는 동감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감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동감 범위 내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 밖으로 생각해 봤을 때 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결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평판을 해치거나 혹은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익 추구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동감의 범위 내에서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국부론이 그냥 이심이라 말하기 전에 그렇죠? 이 자기익 추구라는 것이 어떤 기초하에 있는가를 아담에서 설명합니다. 동감의 범위 내에서.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딴 사람과 자리를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구나 하고 딴 사람 생각할 거를 믿게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푸주간 주인이 그죠? 이 고기를 팔 때에 딴 사람이 고기를 팔 때 하고 자기하고 팔 때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내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가격으로 고기를 파는 것을 인정하겠다 싶으면 그건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이 동감의 범위 내에서 자기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요약하면은 이 공평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가 인정해주는 자기익 추구는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기익 추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즉 앞에 본 그 동감 범위 내에서 이익 추구가 동감해서 그게 실려 자기익 추구입니다. 그게 자리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입장을 막 교환해 보면은 마음속 양심이 생기겠죠. 양심, 그죠?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계속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바꿔보게 되면은 그게 내면화돼 가지고 양심이 개발됩니다. 이 행동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이것이 또 모여지면은 여론이 돼, 여론. 그죠? 여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체계화되면은 법적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경제적으로 조율하게 되면은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자기익 추구라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첫 번째 양심에 끓일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입장을 교환했을 때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사회 여론이 잘 형성이 되어서 이 나쁜 자기익 추구를 잘 걸러내야 된다. 세 번째는 법이 공평해서 그렇죠? 이 나쁜 자기익 추구라는 사람들을 잘 처벌해야 된다. 네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자기익 추구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네 가지 기초입니다. 그렇죠? 자, 아담 스미스가 그냥 이익 추구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손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사회의 이해, 인간의 이해 하에서 이런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걸 이제 요약하려고.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는 주로 인간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철학책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자기 통제, 인내심, 정의, 신뢰가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덕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 정의하고 신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동감을 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 축은 따라서 이 도덕 감정은 다르고
이 수평축, 즉 이 정의와 신뢰에 기반한 경제 발전. 이거는 이제 이 국부론에 다룬 거예요. 국부론에서. 이렇게 두 책을 엮습니다. 그렇죠? 수직과 수평으로. 물론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서 설명한 거예요. 즉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 통합을 설명하면서 수직축을 세우고, 국부론에서는 경제 발전을 보면서 이 수평축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 정의와 신뢰입니다. 즉 어떤 사회가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사회 통합도 할 수 있느냐? 정의와 신뢰의 사회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갑자기 철학, 경제학자가 철학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담 스미스 하니까 쉽게 말씀드릴 줄 알았는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과목 중 하나가 철학 과목이었습니다. 뭐 재밌어요. 물론 제가 이제 철학자는 아니고 또 철학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한계가 있지만, 제 예전 돌아보면 이 철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사회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풍부해졌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 인간 이해 출발해서 사회까지,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부론 설명했습니다. 국부론은 이제 국부란 무엇인가 이거죠, 그죠? 국부, 그렇죠? 국가의 부. 이걸 설명한 책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는 이 개혁가보다는 아주 보수적인 시장 우월론자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기득권을 지키기보다는 이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사람입니다. 혁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 중상주의라는 것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 뭐냐면 이 상업, 그죠? 이 상이라는 것이 상업 상자 아니겠어요? 중은 무걸 중자고 말이죠. 이 상업을 중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들한테 말이죠. 왕들한테 국가가 부해지려면 금과 은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죠? 금과 은 많습니까? 그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상주의자들은 왕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금관을 많이 가져야 하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게 되면은 금관이 쌓이겠죠, 그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막 관세를 매겨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왕의 곳간에 금관이 엄청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정말이겠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한다. 근데 그게 반드시 맞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그 기득권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자 누구냐면은, 그죠? 그 나라에서 독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독점. 그죠? 그러면 수입품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되겠죠. 그죠? 수입품하고, 그죠?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할 때는 보조금 받아서 딴 나라에 많이 팔고, 그리고 이걸 누리지만, 자기 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동종 제품이 못 들어막으면 그 나라에 또 독점 이익을 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죠?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국부의 근원은, 국부는 금과 은이니까 금과 은을 많이 가지려면, 네, 우리한테 보조금 많이 주시고 수출할 때, 그죠? 수입할 다른 나라 제품들을 못 들어막아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상주의자입니다. 기득권자들이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뭐 그런 로맨틱한 말씀 말고 왜 그렇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죠. 금과 은은 결과고, 그죠? 금과 은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 거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즉, 생산. 생산 활동이 풍부해지면 결과적으로 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즉, 한 나라의 국부란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거죠. 생산. 즉, 한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면은 좋은 제품 말이죠. 그럼 많이 팔아서 금과 많이 가질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국부가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부란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금과 은은 결과이고 국부의 원천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입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이거를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합니다. 즉, 국부란 것은 유통, 이 상업 혹은 무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생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이 증가하는가 하는 걸 아담 스미스 국부론 초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분업 이야기를 합니다. 분업. 아마 어릴 때 아담 스미스가 살던 지역에 이런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핀 만드는 공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장에 가봤을 때는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철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걸 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얇게 갈아서 붙이고 하는 걸 다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 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가보니까 이 공정을 10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이제 핀만 자르고, 어떤 사람이 이걸 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붙이고, 이걸 다 나누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800개를 만들다. 그러니까 한 명당 480개. 옛날에 한 명이 한 개 만들다가 하루에 480개를 만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생산 능력이 폭증한 거예요. 이게 분업의 효과라 씁니다. 분업. 그리고 왜 분업이 있을까? 바로 시장 덕분을 설명합니다. 즉, 과거에는 불악 내에 살 때는 이렇게 분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봐야 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마을에 뭘 팔 수 있고 말이죠. 이게 더 확장이 되어서 더 큰 지역에서 뭔가를 팔 수 있을 때는 분업을 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딴 데서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시장이 분업을 낳고 분업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이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분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 사람들이 설계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걸 설계할 능력보다는 실제 자연적으로 된 것에 적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결국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잘 쓰다라는 검약과 신중한 판단으로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해서 생산을 증가시킨 나라, 그 다음에 규제 등으로 동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억제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정의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배적인 정책이었던 중상주의는 이 반대인 거죠, 그죠?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택된 소수들한테, 기득권자들한테 이익을 더 주는 중상주의는 바뀌어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 책에 상당히 극렬한 용어를 씁니다. 야비한 야비한 이런 말 쓰면서 말이죠. 중상주의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뒷책을 안 읽어요. 앞에 이 보이지 않는 손, 그다음에 자리심만 보고 그 뒤에 아담 스미스가 노여워해서 말이죠. 이 중상주의자들 때려 부술 듯이 말하는 이 극렬한 비판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개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제가 볼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바로 이해를 하고 그 시대가 필요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개혁가였다. 즉, 지배적 경제인임이었던 중상주의를 비판한 점에서 개혁가인데, 하지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개혁가였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밑에 그 주를 썼습니다. 그 주가 어떤 주냐면은 가장 위험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 이 인간 사회를 체스판처럼 생각한 사람이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되겠다 해서 바로 급진적으로 이걸 바꾸려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랑 차이점. 마르크스는 인간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다. 진리 안다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 그것도 바로 이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게 확실히 진리도 모른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아는 진리를 하더라도 그걸 즉각적으로 현실에 옮기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점진적 개혁론자라 볼겠죠, 그죠? 즉 사회 전체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갑자기 바꾸려는 사람들을 인간 사회를 장기판 이해하듯이 생각하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아담 스미스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 이 정책과 법의 완전성에 대한 이 전반적인 체계적인 사고는 이 정치가의 견해를 지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즉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죠? 이 전반적 그림을 그리고 체계를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바로 확립하려는 것은 최고로 오만한 태도고 자신의 판단을 선악의 기초로 삼으려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이제 양념겸해서 그죠? 아담 스미스가 몰랐던 걸 찾아냈습니다. 한계를 말이죠. 위대한 학자도 인간입니다. 그죠? 아무리 위대하고 노벨상을 100개 받아도 인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담 스미스도 노동 가치설, 이 마르크스의 그 이론과 비슷합니다. 노동이 가치를 낸다, 유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술 발전 생각하면 말이죠. 이 자본이 그죠? 지금 AI까지 오는 판에 말이죠.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술 발전 이것들을 이해를 못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곳에서는 산업 중에서 그 생산성이 제일 높은 산업이 농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조업보다 말이죠. 왜냐하면 설명이 재미있어요. 농업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이 함께 일한다 이렇게 합니다. 즉 토지에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거 말이죠. 인간도 일하지만 자연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토지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농업이 제일 생산 높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제조업, 전기기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 기술 발전을 얘기를 못한 거죠, 그죠? 그것도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이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과 이 배, 이 스토막 사이즈는 차이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돈을 이제 쓸 것이고, 그러면 거의 사회의 낙수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아마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어서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 많으니까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것도 아주 폼나는 이런 자동차 많고 말이죠. 컴퓨터 발전, 이런 것들을 예견하지 못하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보다는 먹고 이제 먹는데 그죠? 돈이 아무리 많더라 좋은 음식을 먹는데 쓰겠지만 그것도 이 배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거는 사회에 돌고 도니까 좋은 거다 생각하죠. 약간 낙관적입니다. 자, 그런 비판은 봐주 싶겠습니다만 인간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자본주의, 즉 아담 스미스가 18세기 후반에 설명했던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사회주의는 70년 정도에 붕괴했을까? 소련 같은 경우에. 그렇죠? 혹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가 올 수 있을까? 그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다음 주에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주의를 공부하기 생각한 것이 1980년대 초반입니다.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이에 뭐가 낫다 생각보다는 공부를 해서 알아보겠다 생각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가려고 하니까 이 사회주의가 붕괴한 거예요. 제가 91년도 유학 갔는데 그해 마침 소련이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가 말이죠. 그래서 유학 가서는 이 소련 경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 또 체제 이행,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도교수를 줘야 되는데 우리 지도교수님이 이제 제가 소련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캠브리지에서 박사 받으시는데 이 박사학위 받는데 6년이 걸리셨대요. 너는 아직까지 러시아 말도 잘 모르고 소련을 모르니까 6년보다 더 걸릴 것이다.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오케이라고 그랬죠. 제가 약자인데 아닙니다. 제가 뭐 5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겠다. 두 번째 조건은 아마 러시아 가서 그 필드 리서치 현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괜찮냐 물어보면 그것도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91년 유학 가서 92년에서 러시아 2달 살고 93년 4년 1년 살고 또 해마다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몇 달씩 러시아에 살았습니다. 근데 슬픈 스토리가 많습니다. 뭐 지금 뿌띵한 거 보면 슬퍼요. 그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옛날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산 장난감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 가서 이제 2달 지내면서 그 러시아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모았어요. 그때가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하고 러시아가 출발할 때였습니다. 92년도였거든요. 그 2달 살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있었거든요. 첫째였죠. 둘째는 태어나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사야 되겠는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 봤는데 장난감이 없어요. 소련제 장난감이. 다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나와 있는 장난감은 외국에 수입된 거예요. 그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소련제 장난감을 원했는데 근데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딱 한 곳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련제 탱크였습니다. 탱크. 탱크가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게가 20kg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회주의에서는 물량, 그죠? 즉 장난감 탱크를 1톤 만들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1톤 만드는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무겁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편리보다는 파는 사람들이 생산 사람들이 편하게 그죠? 물량 채우기 쉽게 만드는 거죠. 20kg짜리예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사가게 되면 그동안 모았던 책이나 자료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비행기에 못 실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정의 아버지 길이냐, 학자의 길이냐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학자가 뭐가 좋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제가 과감하게 논문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2달 동안 아버지 노릇 못했는데 이 탱크를 사가서 좀 보상하겠다 한 거죠, 그죠? 근데 이틀 만에 이 탱크가 대단한 것이 말이죠. 이게 그때 그 당시 소련제인데 리모컨이 달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리모컨 없었거든요. 누르면은 왱거리면서 탱크 앞으로 움직이고 포신을 막 들고 말이죠.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이 탱크를 지고 와서 말이죠. 딱 앞에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 큰애가 이제 눈이 크거든요. 저도 큰 편이지만 이 눈의 그 면적이 얼굴 면적의 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해서 역시 아버지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 만에 작동 중지가 됐습니다. 그 상실감 말이죠. 이게 대단한 상실감이었어요. 내가 참 학자 일을 가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온 놈이 왜 이렇게 탱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사회주의 공부해 보니까 당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 계획으로 물량을 채워서 만드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만 멀쩡하지 부품들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뭐 너트, 볼트를 제대로 끼운 게 없어요. 대충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근데 자본주의는 그 반대잖아요. 그죠? 안 팔리면 돈 못 버니까 말이죠. 이게 사회주의는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상적으로 행동하면은 도란 체제입니다. 그 제가 영어로 썼지만 사회주의는 who we should be.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돌아가요.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에 출발합니다. 우리 본능이 어떤 본능인가. 자기의 주관을 가겠어요? 하지만 그 본능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능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양심을 개발하고 뭐 그런 사회라 그러면 이거 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인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who we are 출발하죠. 이 당위란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문제를 대학원 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이 마르크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이 교수님이 아주 소탈하시고 강의를 잘하셔요. 제가 그동안 마르크스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마르크스가 그린 사회주의가 작동하려면 인간이 자기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 계획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이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계획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보통은 답변 잘 하시고 소탈하신 분인데 한 10초가량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시더니만 한 10초가량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힘들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그린 사회주의는 인간이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만든 체계구나.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은 새로운 체제가 되어가지고 사회주의가 되면 이 자본가와 농자들이 계획 발등할 이유가 없고 자본가가 착취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인간이 그렇죠? 이기심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렇죠? 체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소련 역사에서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사회주의는 당위에 출발해서 설계한 체계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현실에 출발해서 그 당시 사회를 받아들인 그렇죠? 그런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 그죠? 아담 스미스가 없었다면 그렇죠? 아마도 홉스가 제안하듯이 우리는 자유롭지만 우리 권리를 양도를 해서 그렇죠? 어떤 절대 권력자가 통치를 하자 했으면 아마 우리의 자유가 제한됐을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게 기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권리를 행사하고 이걸 추구하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주의가 계속 됐었으면 상당 기간 동안 경제 발전 없을 거예요. 그죠? 또 빈부차이가 더 심해지고 공정성 악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금은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끼리 경쟁을 하다가 전쟁이 더 빈발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본주의, 간접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수용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시대를 읽어낸 거죠. 새로운 시대를 읽어내고 그 통찰력 가지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앞당긴 그렇죠? 철학자, 경제학자였던 거죠. 저는 오늘날 시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날도 이런 사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로 국한시켜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까 아담 스미스가 그린 두 축 말이죠.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 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쪽은 사회 통합 쪽을 강조하지만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른 쪽은 발전에 관해서는 강조하지만 사회 통합 메시지는 못 내놓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 사회를 설득한 것은 이 두 축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던 키워드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한 거예요. 그 당시 정책 결정자와 학자들에게 이 도덕 감정론 국부론 책 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를 해석해 준 거예요. 오늘날 과연 우리 사회에 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중첩시킨 이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누가 주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 더 확대해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대전환기 아니겠어요? 이 대전환기에 아담 스미스는 없을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전 세계 향해서 이러한 대격변의 시대, 이 대전환 시대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쪽으로 우리 인도할 수 사람이 없을까? 물론 대단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해한 좋은 사회는 아담 스미스 종합주의에 보면은 동감이 개발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 하면은 돈 버는 사회, 이심을 가지고 사는 사회 이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담 스미스 그린 자본주의라 말 안 했지만 그 새로운 시대는 아담 스미스 보기에는 동감이 개발된 사회입니다. 이 동감은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는 것들을 자주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역량을 기르지 못하면 자본주의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걸 잘못 오해하면은 자기 돈만 버는 사회지만 아담 스미스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죠? 이 동감이 개발되어서 이 동감이 자기 이익 추구란 본능을 잘 억제할 때 그게 좋은 사회예요. 이 돈 버는 거는 본능이라 보는 거죠. 하지만 끝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과 입장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람 시각에 자기를 보는 것이 체화된 사회,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건전한 여론입니다. 우리 사회에 과연 이런 여론이 있는가 하는 거죠. 진보면 진보, 보수는 보수. 진보는 보수 입장에 자기를 보고 보수는 반대로 이 진보 쪽에 자기를 보고 이런 입장 교환이 충분히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 경제적인 경쟁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법적으로는 공정한 사법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는 치안, 국방, 공공사업 등만 맡으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지금 사회는 다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저는 자립심보다는 아담 스미스의 키워드는 동감, 심퍼티입니다. 동감이 없는 자립심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사회통합 해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 메시지가 중요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